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꽤나 강한 차익 실현을 맞았죠. 양시장 도합해서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잘 나가던 조선, 방산, 원전의 쉼에서 반등을 보여줬던 소외주들까지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7월장은 이들을 갖고 어떤 대응을 펼쳐야 될까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관세 협상 마감 시일이 있는 이번 주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들 짚어보면서 전략 챙겨보시죠. 일단 주말 뉴욕은 휴장이었었죠. 그렇다면 뉴욕장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활용해서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로 두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 먼저 짚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이 두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죠. 과연 누가 먼저 4조 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인가? 단순히 그 마일스톤 경신을 뛰어넘어서 더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이번 AI 슈퍼사이클 안에서 보여줄 기업이 누구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사의 시가총액 규모를 보시죠. 엔비디아는 3조 8,850억 달러, 4조 까지 남은 격차는 3%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7천억 달러, 8% 정도의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양사의 주가 차트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AI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는가? 챗 GPT가 처음 출시됐던 2022년 11월 30일 정도로 보는 것이 무방하겠죠. 그때 이후로 얼만큼 올랐는지를 비교해 보니까요. 엔비디아는 842%, 9배 넘게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99%, 2배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AI 특수를 훨씬 더 강력하게 누려온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시죠. 양사의 연간 매출액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609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400억 달러대.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만 놓고 봤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큰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은 AI니까 AI 관련 매출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엔비디아는 19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 나누기 609 곱하기 100을 했을 때 AI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는 32%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15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의존도는 역시나 나누기를 했을 때 대략 5% 내외 정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엔비디아가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는 AI로 벌어들이는 돈도 훨씬 많고 그 성장의 속도도 더 가파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AI 의존도는 마치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I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경우 엔비디아가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특수를 더 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5% 안팎에 불과한 AI 관련 매출을 더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MS의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밸류체인 안에서 이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그려본 밸류체인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I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칩을 팔고 있죠. 그 고객사로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칩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빙 AI, 코파일럿,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들을 최종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침투를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쓰게 될 정도로 획기적이며 강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윈도우즈의 운영체제 혹은 MS의 워드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인터넷처럼 AI 툴을 너도 나도 다 일상적으로 쓰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겠죠. 다만 그게 당장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면하게 되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이미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을 보시면 현재 38.5배, 거의 40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3년, 10년 그리고 20년 평균치를 보더라도 PER이 35배를 넘어갔던 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AI 사업이 빠르게 잘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익이 높게 올라와야 되고 빠르게 도입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운영도 순탄해야 한다는 것이 MS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AI 사업에 약간의 차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 금방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질이 생길 만한 구석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MS는 그동안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 덕분에 오픈 AI의 가장 진보된 AI 기술들을 마음껏 접목시켜서 사용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 아마 익히 접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오픈 AI의 AI 기술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자체 AI 칩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 바로 며칠 전에 들려왔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가 어렵고 따라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감원 소식도 무언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해고시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비용 혹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사실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 1인당 연 매출이 얼마인가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아마존보다는 높기는 합니다만 다른 빅테크 피어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저조한 적은 축에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총 4조 달러의 문턱 누구에게 더 높을 것인가? 엔비디아의 과제는 그동안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연 매출이 10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간 연간 32%의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기대된다는 점은 우호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약점은 이렇게 고객사들이 AI 칩을 많이 사서 뭔가 AI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그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에도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엔비디아의 칩 없이도 AI가 구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그때 또 엔비디아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단적인 사례로 1월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나 급락했던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과제가 강력하고 획기적인 AI 툴을 제작하는 데에 있고요. 좋은 점은 그럴 만한 자본력, 영향력 그리고 자원이 전부 다 받쳐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약점은 말씀드렸듯 기대감에 이미 주가가 너무 높아졌고 따라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타이밍이 관건이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스코의 전 CEO 존 챔버스는 AI 사이클이 인터넷 사이클 대비 5배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AI 슈퍼 사이클의 총 기간도 약 10년에 걸쳐 진행됐던 인터넷 사이클 대비 훨씬 압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개되는 만큼 기업이든 개인이든 더 자주 그리고 빠르게 스스로를 변화시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휴장 특집 브리핑이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이번 주 첫날 전략을 준비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이 참 아쉬웠습니다. 언제든지 차익 실현 이 정도 맞을 것을 각오하긴 있었으나 알고 맞아도 아픈 건 분명 아픈 것 같아요. 이날 양지수 모두 다 2% 내외에 크게 밀렸습니다.
차익 실현 압박, 금융, 지주, 조선, 방산 등의 하락이 있었고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감,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바이오주의 출렁임, 코스피 이걸 반영하며 2% 빠졌고요. 코스닥도 대형주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등이 유독 많이 밀리면서 하락을 견인했죠. 코스닥의 시총 1위 알테오젠이 5% 이상 빠졌고요. 특징주로 본다면 그날 아침에 일정상으로 말씀드렸던 UNAI가 상장 첫날 공모가 2배로 급등하는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 이상의 하락이었죠. 여러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특히나 도드라졌던 게 조선이었어요. 글로벌 수주량이 감소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철강 쪽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후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원가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일부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올라간 점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조선 진영은 조정 시 매수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단 조선주들은 하락으로 한 일주일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금요일도 HD한국조선해양이 7%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감세안 이슈, 금리 부담, 그로 인해서 종목들 전체적으로 센티가 위축된 가운데 ABL 바이오의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며 조금 더 하락을 촉발하기도 했어요. ABL 바이오 11%, 알테오젠, 한미약품 등등의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쪽은 셀트리온이었는데요. 셀트리온도 하락이었다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5천억 규모의 주식 매입 이슈가 있었죠. 그 덕분에 일단은 하락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슈로 봤을 때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이야기, 세론으로 작용된 건 일부 쟁점이 미반영되면서 지주사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고요. 반대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며 유틸리티 쪽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의 상승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오른 것과 그러지 못한 것에 약간의 포트 비중 전략에 좀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지주사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이다. 이런 시각들도 나옵니다. 참 어렵죠, 시장이. 종목으로 봤을 땐 스테이블 코인, 단알 스테이블 코인이 35년도에 이 스테이블 코인 35조 규모의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중에서 단알이 10조 정도 플랫폼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내비쳐졌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도주의 차익 실현 속에 2,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고요. 그나마 외국인이 마지막에 종가 매수입니다. 시장에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 부분에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이죠. 이럴 때 미국이 휴장이 아니라 오히려 오픈돼서 정말 좋은 시세들을 내줬었으면 오늘장 좀 기대를 할 법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열릴 미국장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 오늘도 약간 관망 속에 주말 속 나온 이슈들을 좀 소화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은 가지고 가는데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할 게 있다라는 데는 공통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 보겠습니다. 해운사가 선박 발주를 내고 조선이 선박을 건조해서 납품을 하죠. 그 과정에서 조선사는 철강으로부터 후판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어떤가가 조선에서 원가에서 좀 비중을 꽤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날은 조선을 둘러싼 여러 이슈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자극했습니다. 그 전부터 좀 내려오고 있기는 했었죠. 2024년도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상승률 보시면 HD한국조선해양만 넣어봤습니다. 120% 이상 올랐는데 6월 22일경부터 해서 20% 정도 빠져 있다라는 점이죠. 정말 장기간 강하게 올라온 조선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챙기고 가자라는 심리가 작동하게 된 것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하반기 진입하면서 포트에 대한 교체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센티 위축을 가져올 만한 두 가지 뉴스가
금요일장 또 작용을 했죠. 6월 신규 발주 세계 시장에서 발주가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발주를 딴 규모를 봤을 때도 중국이 1위더라.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부가 가치 제품은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악재로 해석돼야 되는 내용인가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후판 가격이 상승한다. 원가가 상승하는 압박은 있지만 한국의 조선업의 지금의 위치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격도 정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또 이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하락하고 나서 다시 지수가 2차 반등을 줄 때 기존의 조선을 비롯한 주도 업종이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1년도 1차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2, 3차 상승 국면에서 다시 주도하는 역할이 많았었다라는 하나증권의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주도 업종은 해당 업종의 이익 증가가 끝날 때까지 주가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끌고 가볼 수 있다 혹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는 퀀트 분석이 나온 겁니다. 조정 국면에서 코스피 1차 상승을 주도하고 이익 확장이 지속되는 업종 내에서 사상 최고치 이익이 계속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한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의 보고서였고요. 최근 기관이 많이 팔았던 쪽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조선주들 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어유나 원택 등의 종목, 한국전력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기관 매도 혹은 외국인 매도 아니면 동반해서 매도한 이들 종목이 이익 확장이 계속된다면 충분히 지수에 또 상승이 나오는 구간 이들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조선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뉴스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 이슈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 트럼프 그리고 비민주당의 가치를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양당의 근소한 차이인 의석수를 활용해서 소수 의석을 차지해 캐스팅 보드를 쥐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창당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있으나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창당 조건을 세울 수 있겠느냐. 각 주마다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슈로 지나가는 작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네요. 어떨진 지켜봐야겠죠. 이것이 밤에 또 미국 내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슈로 반영이 될지, 테슬라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등 연결을 받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관망이 오늘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시면 테슬라 저가 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다. 거기다 인도량도 안 좋은데 유럽에서 너무나 주춤한다라는 점에 트럼프와의 이런 정치적 갈등까지 불거지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곤 있습니다. 어찌 될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테슬라 혹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들을 찾아야 될까요? 부담이 없는 곳으로요. 일단 지난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쪽에서는 더 코스피 대비는 아웃퍼폼했습니다.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 코스피가 소폭 밀린 채 마무리가 됐던 지난주죠. 그런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들 주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전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6월 판매가 호조였고요. 7월 관세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관세에 대한 압박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선반영됐다 혹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다 이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고요. 현대차 유럽 상공장 검토 이슈 또 하반기 신차 라인업을 꽤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기아도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켜봐야겠죠. 현대차 기아에 관심을 둔다면 결국 거기서 파생되는 로봇이나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 쪽에도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셀 3사에 대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2차 전지 셀사들 좀 주목하자라는 시각들 저희 출연자들이 꽤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IRA법 이번에 개정 내용으로 봤을 때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는 앞당겨졌으나 배터리 부분의 AMPC 세액공제가 32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봤을 때 이미 우려는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 소재들의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수출입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 앞으로 좀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셀사들의 실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LG 엔솔, 삼성 SDI 등에서는 ESS 매출을 좀 보자라는 시각이 많이 나와요. 요즘 이들의 ESS 고객사인 해외 전력사들이 ES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 SDI, LG 엔솔, 금요일에는 거의 모든 종목이 같이 밀렸으니까요. 빠졌으나 주간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양호했던 이들의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LG 엔솔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6월부터 상승률 7% 정도입니다. 고작 7%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 4년, 5년 들어서 정말 계속된 하락을 겪고 있는 이쪽이 조금의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엔솔, 삼성 SDI, 셀 대형사를 중심으로 회복에 좀 섹터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이쪽으로 기대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SS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보내주는 ESS 사업이 배터리 업체들뿐 아니라 전력사들 혹은 각 데이터 센터사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LG 엔솔의 ESS 매출액 비중을 보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기 쉬운 바닥권의 종목 내에서 2차 전지들 LG 엔솔을 비롯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지 오늘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소비 쿠폰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됐었죠.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해야만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차는 15만 원에서 45만 원 모든 국민이 받게 되고 2차는 국민의 90% 정도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 그리고 내가 신청했다면 나의 신청 지역 광역 주소지 내에 있는 관할지에서 썼을 경우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직영점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본사 직영이다 보니까 스타벅스, 올리브영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치킨 프랜차이즈 일부 등 있죠. 이런 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용 불가 업종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편의점, 빵집, 카페 등이 사용 불가 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용 가능한 업종 내에서 이 소비 쿠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군, 유통 내에서 어디일지 아니면 음식료 쪽일지 교촌 F&B 이런 치킨과 관련된 일부 업종일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통 혹은 이 소비 쿠폰 관련한 내용들도 잠시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파악에 좀 주력해 봐야겠죠.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조선방산, 원전, 지주, 화장품,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시혁 소환 이슈로 엔터 쪽도 꽤 밀렸고요. 소외됐었는데 반등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 2차전지, 철강 자동차, 바이오 등입니다. 금요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졌고요. 시장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쪽은 AI 진영에서 로봇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카지노가 그래도 시세가 살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도 꽤 높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쪽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꽤나 많이 오픈이 되면서 관련한 투자처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편안한 선택지는 뭐가 될까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가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 N차 파동을 기대하는 조선방산, 원전이 될까요? 이들 중에서 적절히 섞어서 투트랙 전략을 짜야 될지, 그러면 투자 기간에도 모아가는 전략일지, 박스권을 두고 지수 조정 시에 그냥 박스권 매매, 단기 등락을 활용하는 전략을 써야 될지 종목별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아갈 종목이 있고요. 박스권에서
업황의 회복 시그널을 기다리며 트레이딩을 할 종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죠. 종목에 대한 분위기 파악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사이닉 솔루션 이 종목 새롭게 시장에 진입되고요.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트럼프 관세 서한 1차 발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협상 진전이 없다면 8월 1일 상호관세 재부과하겠다라고 밝혀서 어찌 보면 약간 시간을 벌었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화요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날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AI나 반도체 진영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가 언팩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경이니까요. 아마 목요일에 관련한 내용들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7, 8월 일정으로는 이 정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다가온다면 관련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고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모처럼 미나앵커 음식료주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다른 섹터들 쪽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었고 수급이 그쪽으로 옮겨붙다 보니 음식료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죠. 따라서 잊혀지기 전에 음식료주들의 근황은 어떤지 최신 근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닭볶음면으로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올해 일봉 차트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려나갔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던 정말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던 삼양식품입니다. 142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다만 그 이후부터는 차익 매물이 좀 세게 빠져나가면서 126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삼양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끊이질 않고 있고 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면 기업들이 우리 시장의 음식료 업종의 주름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타자는 아마도 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이 나왔는데요. 소스류 그리고 조미료 시장의 규모 전망을 살펴보시면 작년에는 이 소스 시장이 357조 원 규모였는데 연평균 6% 이상씩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시장의 규모가 481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성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K소스를 살펴보시면 3년째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과 S&D 등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스 품목의 수출액은 총 2억 1,75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성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불닭소스의 수출액이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K소스의 흥행을 주도했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CJ제일제당도 현재 60개국의 K소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비비고의 고추장이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대일본 고추장 수출액은 지난달 전체 수출액의 67%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금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면은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높였던 대목이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략적인 상품으로 소스를 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 만큼 대상도 후발주자로 올라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표에서도 지난달 프랑스 미식 박람회에서 김치 양념을 소개했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스와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투자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아 부탁해. 지금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그만큼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만 잡은 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잡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2021년에는 500억 원대, 그 다음에 해 2022
2022년에는 600억 원대에 진입을 했었고 2023년에 이제 700억 원대를 돌파해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을 했는데 작년 살짝 주춤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800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컸는데요. 지금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짚히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의 38%를 미국이 잡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과 관련 종목들로는 빈그레, 크라운제과, 혜태제과, 롯데웰푸드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인데 특히 이 안에서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미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은 빈그레와 롯데웰푸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기업에 대해서 하반기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웰푸드와 빈그레를 비교를 한다면 사실 빈그레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는 합니다. 여름 시즌 이제 매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법인에서 메로나 등 빈과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9% 넘게 커졌고 순손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모습. 작년 1억 6천만 개 메로나를 판매했는데 올해는 아마 2만 개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메로나에서 땡겨올 수 있는 매출액 그리고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메로나를 뒤따라오는 게 바로 붕어 사만코인데요. 베트남에서 연간 600만 개 이상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로나와 붕어 사만코가 제2의 불닭볶음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에서 비건 식품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로나를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현지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할랄 인증을 통과해서 유통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국 빈과 수출액에서 약 60.9%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빈그레이기 때문에 K 아이스크림이 다시 한번 흥행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아무래도 빈그레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와 인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쪽으로도 수출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빈그레의 활약도 하반기 동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롯데웰푸드인데요. 롯데웰푸드도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하면서 돼지바로 인기를 잘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인디아와 하브모어 아이스크림을 합병을 해서 인도 시장을 조금 더 원활하게 공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월 푸네 빈과 신공장에 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돼지바의 인도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로서 돼지바의 인기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 그리고 인도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미국 시장도 공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빈과 관련해서 롯데웰푸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더 주목을 받는 쪽은 빈그레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삼양식품, 라면의 신화를 쓰게 만들었던 삼양식품을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근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앞으로도 더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 160만 원까지 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권가에서는 약간의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기대 포인트는 밀양 2공장 가동 기대감인데요. 6월에 이제 시가동을 했고 9월부터는 2교대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불닭볶음면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 꼭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삼양식품 자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이게 첫 해외 공장으로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숫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5월 달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7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NH투자증권도 기존의 목표가 13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27%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보증권도 최근에 13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18% 가까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거는 이제 7월 들어서 가장 새롭게 나온 목표가 상향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증권사의 평균치도 예전에는 한 125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돌파를 했잖아요. 따라서 현재는 142만 원대로 목표 주가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살펴봤고요. 이제 실적 전망 살펴볼 텐데 여전히 뭐 롯데웰푸드라든지 CJ제일제당 쪽으로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전히 해외 쪽을 공략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코멘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삼양식품과 오리온, 농심이 있는데 삼양식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양 2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가장 큰 모멘텀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코파이 말씀을 드렸죠. 베트남과 러시아에서 현지 판매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컨센서스나 코멘트가 살짝씩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IBK, IM, 다올, 하나 등 대체적으로는 실적 회복을 이유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회의적인 시각은 이제 KB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번 실적이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차원인 거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는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멘텀은 신라면 툰바 유통 확대 모멘텀이다라고 짚히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소스라든지 아이스크림 쪽으로도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식품주들입니다. 하반기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도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칠 월 들어서 증시가 쉬어가는 날도 생기고 또 주도 섹터가 많이 밀리는 모습도 나오니까 괜히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좋을 때는 좋은 거 다 못 누린 것 같은데 어느덧 빠질 때는 내 종목이 빠져버린 느낌이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나왔고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또 알고 있어도 2% 하락?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 2,000개 이상? 대형주 기존에 막 미들맨들이 막 7%씩 빠져버리고 이런 거 보니까 괜히 막 불안이 엄습하는데 네. 저희의 불안을 좀 진정시켜 주세요. 글쎄요. 저는 올해 들어서는 계속 섹터와 시장의 색깔에 대해서만 집중했었고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 독립기념일 맞아 휴장을 했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하락을 맞았었던 그 전일의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어도 미국 시장 멀쩡했죠. 금요일 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멀쩡했습니다. 한국 증시만 좀 유독 많이 빠졌죠.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왔어요. 물론 정부 쪽 데이터가 좋았던 거라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에 가가지고 직원들 다 잘랐던 거. 야, 이거 너무 잘랐는데 해가지고 다시 아마 수습을 한 그림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미국은 고용이 좋고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있어요. 왜? 매크로 데이터가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걱정할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미국 증시는 좋은 거죠. 네. 그거는 미국만의 호재잖아요. 우리나라는 호재가 아니죠. 미국 경기 좋은 건 우리한테 호재가 아닙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우리한테 좋은 거니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빠지는 건 납득이 되고 실제로 유럽 증시도 좀 일제히 주말에는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상호관세 만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이미 시장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쨌든 해결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나라 자체 이슈로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때까지 너무 강하게 지수 같은 경우는 쉼없이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사후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기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은 LNG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테나를 세워보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이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막 급격하게 부러지고 네. 추세 전환이 될 사항은 아니라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관련된 주들이 한번 쉬어가는 것은 오히려 납득이 된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려고 할 때는 조정이 한번 나오거든요. 오. 지금 조정이 그런 의미를 포함한 조정인지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도주의 변화, 색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의 조정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를 눈여겨보자. 앞서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 파악판을 열었어요. 조선, 방산, 원전, 전력, 화장품, 엔터, 하이닉스는 급등후 조정이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삼성전자는 조정과 반등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소외와 반등을 오락가락한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네. 이 중에서 그러면 전체 시장을 막 뒤흔들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차장님은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재가 없는 건 아니죠. 악재가 시장에 노출됐거나 우리가 이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악재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시장에 호재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제가 뽑아보면 네. 첫 번째는 그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IRA법 수정안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되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이 전기차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금을 다 날려서 없애버렸잖아요. 하지만 AMPC는 건들지 네.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당연히 1년 축소되거나 금액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냥 자동차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는 그냥 유지해.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법이 하원에서 25% 세액 공제였지 않습니까? 상향됐죠. 예, 상원으로 올릴 때 30%로 상향 조정하자 오히려라고 해서 올렸는데 상원에서 35% 올렸던 안건보다 더 증액이 돼서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야, 전기차 보조금 줄 만큼 줬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이제는 스스로 가격 경쟁력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억지로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억지 지원책은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맞겠다. 또 꼭 트럼프의 어떤 친환경을 거부하려고 하는 색깔을 떠나서더라도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이젠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좀 지금 전기차 업황 자체가 뭐 보조금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나마 있던 보조금마저 깎이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은 틀림없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의 지금 방향성은 전기차 억지로 많이 판매하려고 하진 않을 거야. 대신 중국과 경합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미국에다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거야. 그럼 이거 배터리 3사에게는 호재죠. 나쁜 뉴스는 네. 아니다라는 것을 기저에 깔아야 되고 조금 과잉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유예잖아요. 보조금이. 그 구매자 보조금이.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3개월 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3개월은 사색인가요? 짜고 실적이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 미래형 컨셉트카가 앞으로는 시장을 잡아야 돼요. 걔네들이 갈 때는
휘발유차가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이 시장 이후에 다음 성장 레벨로 갈 때는 전기차가 미래형 컨셉트차의 기저 베이스로 한 신형 모델로서의 전환의 가속도. 우리도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이게 카메라가 바뀌고 이게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교체하듯이 미래형 컨셉트카가 얼마만큼 전기차의 교체 수요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볼 때 한 번은 맞아야 될 매지만 미국의 방향성은 중국과 경합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 반도체, 전기차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역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진영에 대한 얘기. 그러면 사실 이들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을 생각해 봤을 때는 힘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공유하고 계시는데 조금 덜 먹더라도 완전히 좀 회복하는 걸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게 대응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오케이. 근데 대응의 영역에서 셀, 소재 어떻게 활용을 매매를 해야 돼요? 일단은 종목군으로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스스로 납득이 되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명분으로 앞서간다면 전고체랑 나트륨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리튬이온 지금 글로벌 전기차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되는데 끝에서 봐야 될 핵심적인 이슈는 미국이 유럽과 손잡고 중국 전기차들을 얼마만큼 때려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그 전기차 시장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이게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구도로 갈 때 리튬이온이 수급도 불안정하고 가격도 불안정할 때 나트륨은 수급도 안정적이고 가격이 저가 매력이라서 전기차에 조금 과잉 확대 해석을 조금 하자면 판이 한번 바뀔 수도 있는 이게 과거에 전기차 시장 좋았을 때 얘기했었으면 이거 크게 올랐을 때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워낙 심리가 안 좋으니까 나트륨이 잘 안 먹히는데 전고체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배터리이고 그다음에 나트륨이온도 충분히 의미가 상당히 부여될 수 있을 그런 단순히 이번에 시장에서 키워드가 등장한 이런 테마는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플러스로 말씀드린다면 전기차가 제 논리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배터리 3사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버티는 당연히 기본적인 베이스로 함께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추세가 바뀌는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적어도 보험성 정도로는 깔아둘 만하다.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일부러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 매수하는 것과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10% 떴었을 때 이제 시작인가 해서 사는 거는 부담이 다르죠. 그렇죠. 투자의 마인드와 대응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애경케미칼이라든가 대보마그네트라든가 이쪽 종목 전고체와 나트륨에서는 테마처럼 버쩍버쩍 한번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50% 마이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물타기를 해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차 전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이제 저희 방송국을 표현하는 이런 방송국 놈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방송국 놈들답게 타이틀을 달자면 지금 깔아놓을 때 2차 전지 이 타이틀로. 네, 그렇죠. 깔아놓는 것 좀 이상으로서도 그 안테나를 굉장히 세워놓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충분히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이제는 그렇게 못난이 네 차례구나. 아닙니다. 35%로 세액공제 늘려준다는 건 충분한 호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HBM이라든 뭐라든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D램 가격 상승과 HBM의 기대감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정과 관련된 전통 반도체 장비주들 일찍 올랐잖아요. 조정을 주면 언제든지 그 종목들도 매수해 볼 수 있고 시야 스펙트럼을 쭉 넓힐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만약에 반도체 가고 2차 전지 가면은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안테나를 예민하게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저희 차장님과 너무나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조금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전통 반도체 라인으로 쫙 한 번씩 시세를 줬기 때문에 가장 앞단, 그리고 2차 전지도 깔아두기 이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현 네. 시점에 대한 아이디어였고요. 아, 근데 반도체 2차 전지 하면 바이오 어쩌나라는 생각 들잖아요. 네. 바이오 한 이틀 좀 주목받나 하더니 금요일에 뭐람? 뭐 그렇게 빠져버릴까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어떤 놀랐어요. 의미일까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려고 할 때는 이제 일제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이오만 빠진 것이 아니라 다 다 밀리긴 빠졌어요.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는 색깔이 바뀌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에 끝날 때 제가 좀 오늘, 네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방산 갖고 계신 분들도 조선주도 고민이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에서 좀 말씀드리면 방산주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나토 정상회담의 목적이 방산이기 때문에 그거 전후로는 이제 분할 매도를 가셔야 될 것이다. 딱 그렇게 그림이 나오고 있죠. 다들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낙폭이 상당히 커서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산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반도체나 2차 전지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급이 조금 올랐었을 때, 지금 저쪽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판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면 그때 가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바라보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워낙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나토 정상회담을 전후로 기다렸었던 호재는 한번 나왔었다. 하지만 단기 낙폭은 커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한번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분기 내에 있을 실적을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6월 25일 이후로 함께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적으로 뭔가 여러 불안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조선 방산의 하락 치고 나올지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 요 사이에서 시장 전략을 안테나 세워서 보자라는 거고요. 지주는 어떨까요? 지주와 함께 지난 금요일은 약간 지주사 내리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올랐어요. 상법 개정 이슈로 인해서 이제 요금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 LNG에 대한 기대도 같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은행주는 지금 안 빠진 상황이에요. 이 상법 개정을 통한 지주사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밸류 릴레이팅은 한국 증시의 지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동안 못 사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나의 테크니션을 통한 새로운 빠졌을 때 조정시 매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주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안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크게 올랐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전력 가스공사는 이거를 또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냥 제가 본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다가 전력국 또는 전력 시스템, 전력 기기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한수원이라든가 한국전력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받아오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해외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전력 재무제표 보면은 이거 수주 못 줍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기본적으로 기업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대단한 호실적을 발표할 수 없어요. 국가기관인데 호실적을 발표해도 한국전력이 대박 호실적이 났다. 그럼 국민들 상대로 또 엄청난 돈을 취했다라고 느껴지게 되지 않아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토대로 조금 어떤 만들어줄 명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전력 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플러스 전력 요금의 인상 속에서는 올해 엄청난 폭염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뭐 전력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묶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는 점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때 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 요금과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LNG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100% 원유 100% 수입국이에요. 어디서 사나 상관없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LNG를 수입 확대해야겠죠. 확 늘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된 수혜로서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알래스카에 관련돼서는 조금 한 발 주춤하고 있어요. 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스탠스죠.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때 지금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죠. 미국의 카드와 함께 보면서 그 협상의 카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종점에서는 우리도 일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을까. 요거는 해법 속에서 밀당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 어쨌든 LNG는 수입한다라는 네. 걸로 본다면 한국가스공사, 요게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요것과 알래스카 요것에 뒤에서 두 가지 의미로 공존하고 있는데 가스공사 잘 간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는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상법 개정안 이슈로 주목받은 내용의 플러스 알파로 볼 이슈들을 체크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얘기 앞서 마지막 부분에 하겠다라고 오늘 띄워주셨는데 어떻게 초점 잡으시나요? 네, 바이오는 여전히 종목 장세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 대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새로운 힘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바이오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것이 셀트리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조금 주춤했었죠. 지금 파동이 이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죠.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방송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네. 한다면 일단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해서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시너지 나온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쓰면 진작에 오를 수도 있었던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을 2,5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하고 올 연내에 5,000원까지 매수를 할 계획인데 만약에 이런데도 주가가 저평가라면 추가적으로 5,000억을 더 사서 1조까지도 살 계획이 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 이걸 매각 추진해가지고 다시 현금을 확보할 거야. 이것만큼 주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지금 주가 싸가지고 내가 주가를 더 안 빠지게 방어를 해줄 거고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르거나 빠지면 내가 더 살 거야. 그리고 주가 오르면 홀딩스가 지금 대주주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이 바닥인 건 맞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선취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심리일 것이고 다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사주 매입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회계법안 처리라든가 뭐 승계구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나왔을 때 기업의 색깔을 외견적으로 보이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번에 상법 개정과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 속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법 개정의 통과가 셀트리온이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해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승계 구도를 작업을 가기 위해서 기업을 더욱더 주주가치 제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램시마 하나였는데 앞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텔라라든가 앞텍나라든가 이렇게 제2의 램시마로 나올 수 있어서 대기하는 것은 줄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점과 여기에 지금 셀트리온홀딩스가 주가를 사겠다라는 뜻은 지금 주가 싼 거야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표현한 어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셀트리온으로 이제 바이오 이야기로 시작해서 셀트리온으로 마무리 지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요. 셀트리온은 사실 증권사 커버 리포트가 지금 뭐 최근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삼바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섹터 종목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